안녕하세요. 올로바 NFL 김민준. 이재경입니다. 네, 디비전al 라운드 리뷰와 컨퍼런스 챔피언십 프리뷰로 돌아왔습니다. 일단 빠르게 좀 시작을 해보죠. 일단 첫 번째 경기부터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휴스턴 텍산스와 캔자스시티 칩스의 경기였는데 결과는 이제 23대 14로 캔자스시티 칩스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근데 제가 지난주에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이제 뭐 심판욕을 그렇게 좀 뭐 그러려니 하게 되는 것 같다. 세게 잘 안 하게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한 주 만에 좀 입장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미친 새끼들인 줄 알았어요, 진짜로. 이게 이 경기가 현지에서도 그렇고 국내 팬들 사이에서도 사실 이 판정 때문에 논란이 굉장히 좀 많았었던 경기였잖아요. 이건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뭐 냉정하게 심판이 장난질 치지 않았으면 텍산스도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였다고 생각을 해요. 그만큼 이제 캔자스시티 칩스의 경기력이 좋지는 않았기 때문에. 일단 뭐 그 목록들만 조금 이제 정리를 해봤는데 그 칩스가 두 번째 공격 드라이브를 갖고 갈 때 그 굉장히 좀 석연치 않은 그 러핑 더 패서 반칙이 나왔습니다. 윌 앤더슨 주니어의 러핑 더 패서 반칙이 선언이 한번 됐었고 그리고 이제 그 카이미 페어번이 필드골을 이제 실패를 하는데 그때 이제 물론 바람이 많이 불기도 했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저스틴 리드가 스텝 전에 스크리미시 라인을 건너왔거든요. 옵사이드 내지는 이제 뉴트럴전 인프랙션이 선언이 됐어야 됐고 그러면서 이제 사실은 좀 그 다시 찰 기회가 있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것도 안 불고 넘어갔어요. 그리고 이제 3쿼터에 퍼스트 다운이 선언이 돼야 됐었던 상황에서 이거 쇼트다 해가지고 이제 서든 인치스로 잡히기도 했었거든요. 물론 이제 이게 그 퍼스트 다운을 갱신을 하면서 뭐 드라이브가 연장이 되긴 했습니다만 이것도 어쨌든 오심이었고 그리고 이제 그 3쿼터 막판에 그 패트릭 맘스가 달릴 때 언네서서리 러프니스 반칙이 선언이 됐습니다. 이게 사실 뭐 충돌이 없진 않았는데 그 헬멧 투 헬멧 충돌이 있긴 했습니다만 그건 텍산스 수비 선수들끼리 헬멧이 부딪힌 거였지 패트릭 마홈스랑 부딪힌 건 아니었거든요. 마홈스와의 어떤 그 충돌 자체는 그냥 정당하게 태클로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었어서 이게 계속 이런 게 쌓이다 보니까 결국은 이 홈콜이 너무 심하다. 또 사무기 칩스 밀어주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올 만한 그런 상황들이 됐던 것 같아요. 이게 방송국이 사실은 이제 그 이 심판의 판정에 대해서는 적나라하게 이렇게 꼬집는 걸 조금 피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예, 근데 이거를 방송국 놈들이 클립을 모아가지고 약간 하이라이트처럼 이런 상황들이 있었다 해가지고 모아서 보여줄 정도면 이거는 조금 저는 문제 있었다고 봅니다. 음. 아마 중계 중에도 이제 ESPN의 해설자들이 이거는 좀 납득하기 어려운 판정이다라는 코멘트를 남기는 거를 이제 저도 좀 들었던 것 같고, 저도 이제 방송국에서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이제 말씀을 드려보면,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그 약간 이제 논란이 될 만한 판정이 나오면 그 장면에 대한 리플레이를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일은 많죠. 여러 각도로. 네. 그것이 뭐 판정에 도움이 될 때도 있고 또 음, 이제 뭐 어쨌든 시청자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이제 이렇게 다각도로 보여주기는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한참 지난 상황에서 그거를 이렇게 모아서 보여주는 거는 또 다른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그쵸. 이거는 분명히 뭐 방송을 이제 연출했던 뭐 현지에 있는 뭐 프로덕션에서도 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겠다. 조금 더 강조를 하고 싶다는 그런 마음을 느낄 정도의 좀 판정들이 좀 여러 차례 나오다 보니까 그런 식의 좀 연출이 들어가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분명 좀 문제가 있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웬만하면 저도 이게 이건 문제의 소지가 있지 않나?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 이렇게만 얘기를 할 텐데 진짜 오늘은 되게 강력하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진짜 심판들 장난질이 너무 심했습니다. 이게 뭐 의도가 있었든 아니었든 어쨌든 이거는 오심으로 범벅이 된 경기였다. 이렇게 되면 사실 뭐 칩스도 찝찝한 건 매한가지예요. 그게 그렇다고 해서 칩스가 질 만한 경기를 했는데 이겼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뭐 얘기를 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칩스 선수들도 팬들도 굉장히 좀 찝찝해할 만한 그런 부분이다. 뭐 이렇게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뭐 어쨌든 이제 칩스가 심판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건 확실해요. 이건 100% 팩트이기 때문에 심판의 도움을 받았다라고는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는 하더라도 이날 칩스 수비가 굉장히 좋았죠.
이날 스트라우드 상대로 색 8개, 쿼터백 히트를 14개를 때렸습니다. 그러니까 뭐 압박이 굉장히 좀 강하게 들어갔죠. 그리고 그 중심에는 3개의 색과 4개 쿼터백 히트를 기록한 조지 칼라프티스가 있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뭐 숫자상으로도 칼라프티스가 대단한 활약을 했지만 그러한 이제 키 플레이들이 나왔던 시점들도 굉장히 승부처에 또 여러 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뭐 질과 양 모두 정말 대단했던 이 칼라프티스의 어떤 압박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제 칩스의 어떤 디펜시브 라인의 패스러셔 하면 이제 크리스 존스가 이제 대표되는 인물이기는 한데 사실은 다른 선수들에 대해서는 조명을 할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날 칼라프티스도 사실 칩스에서 상위 라운드에 지명이 됐던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칩스 프랜차이즈 이제 스타로 이제 커 가고 있는 자원 중에 하나인데 이날 아주 뭐 인상적인 활약을 하면서 칩스 팬들 그리고 이제 전 세계에 있는 풋볼 팬들에게 또 자신의 이름을 각인시켰던 경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물론 이제 그 텍산스의 오라인이 좀 자동문이었던 것도 뭐 그 활약에 또 한몫했다라고는 생각을 합니다만 어쨌든 칩스 수비가 텍산스의 공격을 뭐 씹어 먹었다라고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날 뭐 강력한 퍼포먼스를 보여줬고 반면 이제 칩스의 공격은 확실히 좀 그 쉬고 나온 게 느껴졌어요. 한 3주를 쉬고 나왔는데 그 부분이 분명히 좀 독이 됐던 것 같습니다. 약간의 이제 시동이 좀 늦게 걸리는 듯한 모습이 나왔죠. 그러니까 전반보다는 후반에 칩스의 공격이 조금 더 나아지는 모습은 있었지만 뭐 우리가 알던 이제 어떤 플레이오프의 칩스의 어떤 강력한 공격 이런 것들이 나오지는 않았던 것 같고 어쨌든 이제 플레이오프 한 경기를 치른 거고 이제 뭐 슈퍼볼 우승까지도 두 경기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공격진도 이제 조금씩 뭐 컨디션을 더 끌어올려서 다음 경기에는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어떤 팀이든 칩스를 잡고 싶으면 이 시점에 잡았어야 됐거든요. 음, 그러니까 후반에 경기력이 살아나는 모습을 좀 봤을 때는 다음 경기에서는 이 경기만큼의 어떤 그 못인 느낌은 아닐 것 같다라는 게 좀 느껴졌었고 이날은 저 트래비스 켈시가 또 이제 117야드의 터치다운 하나를 기록을 하면서 또 새로운 기록을 세웠습니다. 플레이오프 통산 9번째 100 플러스 리시빙 야드 경기를 만들어냈는데 이게 기존의 8경기가 제리 라이스랑 타이 기록이었거든요. 이걸 또 이제 넘어서면서 신기록을 세웠고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 트래비스 켈시가 역대 최고의 타이트엔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뭐 누적에서도 그렇고 임팩트도 그렇고 이 선수가 최고의 타이트엔드다라고 얘기를 하기에는 뭘 더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거든요. 이게 누적에는 그 토니 곤잘레스랑 아직 좀 한참 많이 남았고 임팩트만 따지면 사실 그롱크를 넘긴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그 트래비스 켈시가 보여주는 퍼포먼스도 대단하지만 그 고점이 어디냐를 얘기를 했을 때는 그롱크가 한두 수는 더 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에도 뭐 이때까지 해온 것들이 물론 이제 트래비스 켈시도 대단하긴 합니다만 뭐 혼자서 아직은 뭔가 최고라고 얘기를 하기에는 조금 더 가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것과는 별개로 패트릭 마홈스랑 트래비스 켈시의 조합을 이길 만한 듀오가 있느냐라고 묻는다면 그 부분에서는 마홈스 켈시 조합을 따라올 누군가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톰 브레디 그다음에 그ron코스키 듀오보다 마홈스 켈시 듀오가 조금 더 둘의 케미는 더 음. 좋았다라고 이제 보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그 그롱크가 물론 이제 그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줬던 것도 맞는데 저는 사실은 에델만과의 호흡이 조금 더 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음, 브레이디는. 그러니까 그롱크랑 브레이디와 에델만 이 두 조합만 놓고 비교를 해봐도 사실 에델만 조합이 저는 더 위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조합상으로 따졌을 때는 글쎄요. 뭐 한두 플레이에서 더 좋은 모습이 나왔던 건 그롱크겠지만 근데 조합을 놓고 따졌을 때는 마음스 켈시가 조금 더 위가 아닌가. 어, 뭐 이거에 동의를 안 하시는 분들도 꽤 있으실 것 같긴 한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날 승리를 하면서 이제 칩스가 7년 연속 AFC 컨퍼런스 챔피언십에 진출을 했습니다. 음. 물론 이제 8년 연속 갔었던 또 그 괴물 같은 뉴잉글랜드 패트리어츠가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뭐 왕조라고 부르기에 손색이 없는 기록이죠. 네.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저는 칩스를 누가 좀 꺾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뭐
7년 연속, 뭐 내년에 가서 또 8년 연속 갈 수도 있지만 3핏은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어쨌든 이게 정말 그 말씀해 주셨던 대로 대단한 업적이잖아요. 7년 연속 컨퍼런스 챔피언십 간 팀이 정말 뭐 리그에 몇 팀이나 있어요. 근데 이런 대단한 업적을 세웠음에도 이게 심판 얘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좀 빛이 바래는 게 저는 조금 많이 아쉽습니다. 이게 팬들도 선수들도 다 좀 찝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칩스 선수들은 자기들이 이때까지 쌓아온 그런 레거시가 있고 자기들이 왕조를 세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당연히 우리가 텍산스 정도는 이기지 않을까? 이게 심판 도움 없어도 우리가 이길 것 같은데라는 생각 할 거거든요. 이게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이기고도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그래서 이제 마홈스가 또 그 경기 끝나고 나서 경기 결과를 결정했던 건 다른 플레이들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긴 했는데 그것도 사실 일리가 있는 얘기거든요. 그 얘기도 저는 어느 정도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럼에도 이득을 본 것도 팩트잖아요. 근데 그러면 아닥을 해야 된다. 좀 얘기를 안 하는 게 맞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기는 해요. 어차피 이긴 건데 거기다가 어, 또 사족을 달아서 괜히 또 분란을 일으킬 필요가 있나? 욕먹을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어쨌든 뭐 이날 승리를 하면서 또 앤디 리드 감독의 입장에서 보면 또 포스트 시즌을 포함해서 NFL 커리어 통산 300번째 승리를 해냈습니다. 그래서 사실 약간 이제 젊은 시절에는 좀 우승을 하지 못하는 큰 경기에 약한 그런 지도자라는 이제 오명이 붙었던 시기도 있었지만 어쨌든 칩스에 와서 뭐 여러 차례 우승을 하면서 이 말년의 커리어를 굉장히 좀 스스로의 그 업적들을 좀 많이 끌어올리고 있는 앤디 리드 감독이. 좀 전생에 그 복을 이렇게 많이 짓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사실 이게 뭐 젊을 때 잘 되는 것도 좋겠지만 진짜 말년에 좀 잘 돼야 더 좋은 거잖아요. 어, 어쨌든 앤디 린드 감독님은 그런 쪽으로는 좀 커리어가 굉장히 좀 잘 풀리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뭐 대단한 거죠, 이 업적 자체가. 사실 패트릭 마홈스가 오고 나서 왕조가 건설된 건 맞지만 그 전에도 캔자스시티 칩스는 뭐 알렉스 스미스가 있던 시절에도 계속해서 플레이오프를 나가던 팀이었잖아요. 슈퍼볼 우승을 못해서 그렇지.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본다면 예, 뭐 마홈스가 잘해서 업혀갔다라고 얘기하는 건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어쨌든 영감님의 어떤 지략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대단하다. 그걸 또 마홈스를 잘 만나서 서로 시너지가 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음. 그리고 이제 텍산스 이야기를 해보면 이 드미코 라이언스 감독이 이제 경기 후에 우리는 이제 모두와 싸웠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아마도 이게 이제 뭐 칩스뿐만 아니라 뭐 심판과도 좀 싸워야 했다라는 이야기를 좀 돌려서 한 게 아닌가 싶어요. 네. 뭐 그런 얘기 충분히 사실 할 만했죠. 감독 입장에서는. 근데 저희가 앞에서 그 얘기 많이 했잖아요. 이제 그 얘기를 이제 계속 할 수는 없으니까. 뭐 어떤 부분이 좀 잘 안 됐느냐 이런 부분들을 좀 얘기를 해보면 앞서도 얘기했지만 이제 그 쿼터백의 프로텍션이 잘 안 됐습니다. 색 8개 맞고 쿼터백 히트를 14번을 맞았으니까 오라인은 뭐 거의 자동문 수준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CJ 스트라우드가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특히나 이제 경기 초반에 그 오프닝 드라이브였죠. 그 롤아웃을 하다가 태클 당하는 과정에서 다리를 다치면서 좀 쩔뚝거리는 그런 모습이 있었잖아요. 그게 또 좀 좋아졌다가 그 전반 막판에 또 태클 맞으면서 또 다리를 절다가 약간 이런 과정들이 반복이 돼서 CJ 스트라우드가 오라인의 도움 없이 혼자서 좀 경기를 풀어나가기에는 좀 역부족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탱크델이나 이제 스테판 딕스가 없는 상황에서 결국에는 니코 콜린스에 대한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었는데 칩스가 이제 수비 숫자를 니코 콜린스 주변에 이제 많이 배치를 하면서 결국에는 스트라우드가 이제 공을 뿌리는 거를 이제 주저하게 만들었던 것을 결국엔 좀 주요를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그러다 보니까 좀 색도 많이 맞게 됐던 것 같고 이게 뭐 다 연결이 돼 있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이제 그 스트라우드가 이 정도의 경기력을 보여줬다라고 하면 저는 스트라우드를 까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스트라우드는 자기 거 다 해줬어요. 물론 그 미식 축구라는 경기 자체가 쿼터백 노름이니까 쿼터백이 더 해줄 수 있으면 좋았겠지만 이런 악조건 상황에서도 팀을 플레이오프로 끌고 왔던 것 그리고 경기에서 이 정도의 퍼포먼스를 보여줬던 거 이런 거 생각하면 뭐 스트라우드를
책임을 지울 순 없다라는 생각을 해요. 음. 결국에는 이제 다른 쪽에서 또 문제를 찾아보면 이제 스페셜 팀에서의 좀 부진이 뼈아팠다는 생각이에요. 음. 일단 이제 페어바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죠. 이날 뭐 55야드짜리 필드골 실패. 이게 물론 이제 강하게 바람이 불기도 했고 이제 그 불렸어야 되는 페널티가 안 나온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페어번이 엑스트라 포인트도 하나 실패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엑스트라 포인트를 실패한 시점에서는 페어번을 믿으면 안 된다라는 걸 이제 디미코 라이언스가 좀 알았어야 됐지 않았나. 그러니까 왜냐면 이날 바람이 진짜 세게 불어가지고 하프타임 분석할 때 바람 소리가 마이크를 타고 들어오는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바람이 많이 불었으면 이 킥은 변수가 있다. 더군다나 필드골 한 번 실패했고 필드골은 뭐 55야드였으니까 뭐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엑스트라 포인트를 실패했다라는 건 이날 이 카미 페어번의 퍼포먼스 자체가 조금 좋지 않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거기다가 바람까지 생각을 하면 어 이제는 조금 봉쇄를 해야겠는데 그리고 더군다나 끌려가는 상황이었으니까 조금 더 무리할 수는 있지만 계속해서 좀 고포릿을 해야 됐었던 게 아닌가 이게 결과론적인 얘기일 수는 있는데 저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이걸 계속해서 좀 강공을 밀고 갔어야 됐다.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상황상 보면 어쨌든 이제 투 포지션이었기 때문에 뭐 터치다운과 필드골이 뭐 결국에는 필요했었고 포스앤 이제 포팅 그러니까 포스앤 롱 상황에 몰려 있었다 보니까 여기서는 일단 필드골로 점수를 따라가고 이제 공격권이 다시 탈취를 해서 이제 마지막 역전 내지 동점을 노려보자 뭐 이런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결과적으로 이제 필드골 블락이 나오면서 투 포지션으로 벌어졌고 뭐 마지막 역전의 희망도 사라진 채 마지막 뭐 순간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필드골 블락 같은 경우에는 페어번의 잘못은 아니죠. 사실 이제 앞에서 지켜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나온 건데 디미코 라이언스가 페어번을 믿지 않았다면 이런 일도 발생하지 않았겠죠. 뭐 이게 결과론적인 얘기입니다만 어쨌든 스페셜 팀의 운영 자체가 썩 좋지 않았다. 계속해서 그쪽에서 좀 문제가 생겼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특히 이제 그 오프닝 드라이브에서 이제 그 63야드짜리 리턴을 허용을 했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 반칙이 물리죠? 뭐 헬멧 벗어가지고 던지고 이러면서 이제 언네서서리 러프니스 반칙이 선언이 됐는데 그러면서 이제 텍산스 진영 13야드에서 공격을 시작했단 말이에요. 물론 이게 터치다운으로 연결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이날 그 경기 패배의 지분이 어디에 가장 크냐라고 얘기를 하면 저는 스페셜 팀이다. 그리고 심판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음.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뭐 심판의 영향도 있었겠습니다만 이제 페널티로 인한 이제 야드 손실 면에서도 칩스보다 훨씬 더 많은 야드를 내주면서 좀 손해를 많이 봤고 어쨌든 이제 다음 시즌을 생각해 보면 이제 여전히 스트라우드가 이제 루키 계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뭐 다른 쪽에 대한 보강을 좀 더 신경을 써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오라인이라던가 시즌 후반에 이제 좀 많은 부상자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었던 이제 리시버진 이런 쪽에 대한 좀 보강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어쨌든 딕스가 또 FA가 되잖아요. 뭐 그 자리를 뭐 딕스를 잡던지 아니면 뭐 다른 선수로 대체를 하든지 뭔가는 해야 될 텐데 어쨌든 이제 그보다도 오라인에 대한 보강이 조금 시급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음 경기로 넘어가 보죠. 워싱턴 커맨더스랑 디트로이트 라이언스의 맞대결 45대 31로 워싱턴 커맨더스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이번 플레이오프 현재까지 최대의 이변이라고 얘기를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에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 뭐 디아미 브라운이라든지 이렇게 이제 깜짝 활약을 펼쳐줬던 선수들이 지난 경기에서 보여줬던 것만큼의 퍼포먼스를 보여줘야 비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은 그 지난 경기에서 활약하지 않았던 선수들도 활약을 해줬고 수비 쪽에서도 턴오버를 여러 차례 만들어내면서 이게 그 비비는 것 이상의 뭔가를 만들어내는데 성공을 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희가 프리뷰 때는 이제 라이언스의 좀 넉넉한 우세를 예측을 했었는데 음, 그것과는 정말 뭐 달랐던 반대 양상의 경기가 펼쳐지면서 워싱턴이 거의 투 포지션 이상의 리드를 계속해서 가져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결국에는 16점 차 승리를 가져갔고
이 디트로이트가 사실 굉장한 기대를 받고 이번 플레이오프를 시작을 했는데 결국 첫 판에 탈락을 하면서 우울하게 시즌을 마감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제 쿼터백 이슈였던 것 같아요. 이제 요약을 해보면 이게 제이든 데니얼스가 이 정도까지 잘할 줄 몰랐고 제로드 고프가 이 중요한 경기에서 그렇게 무너질 줄 몰랐고 그랬던 게 결국은 이제 좀 시너지가 나면서 이런 결과로 이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제이든 데니얼스가 이날 이제 299 패싱 야드 2개 터치다운 패스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51 러싱 야드를 더하면서 지난 경기에서도 사실은 조금 이제 기복이 있는 모습이었는데 이 경기에서는 글쎄요. 어, 리그를 대표하는 쿼터백의 자질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사실은 신인 쿼터백이고 이제 플레이오프 두 번째 경기를 치르는 셈인데 사실 뭐 에런 로저스나 톰 브레이디 같은 뭐 플레이오프에서 수십 전을 치른 베테랑이 경기를 하는 것처럼 이제 상대 수비가 굉장히 조급해 보일 때는 또 천천히 템포를 죽이면서 그리고 또 템포를 올려야 할 때는 또 과감하게 이제 뭐 시도들을 하면서 뭐 디트로이트 수비를 상대로 정말 많은 점수를 냈죠. 그리고 이제 경기 중에 그 넥스트 젠 스태츠 이제 자막으로도 나왔었던 내용인데 상대가 이제 블리츠를 시도했을 때 오히려 더 좋은 퍼포먼스가 나왔다. 그런 것들이 좀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그 의도를 빠르게 파악하고 이제 한 박자 빠르게 볼을 처리를 했던 것이 결국 주요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블리츠라는 것은 결국에는 보통의 이제 네명이 이제 패스러시를 들어오는 거에 비해서 뭐 다섯 명, 여섯 명, 그러니까 더 많은 숫자를 이제 쿼터백 쪽으로 이제 뭐 밀어 넣으면서 이제 쿼터백이 아예 패스를 시도하지 못하게 하는 게 이제 블리츠의 뭐 목적이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그걸 이제 받아치는 입장에서는 일단 볼을 빠르게 처리만 할 수 있으면 결국에는 그 리시버진과 그 세컨더리 쪽에서는 결국 수싸움에서 공격진이 더 유리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네, 그런 어떤 기본적인 뭐 원리를 뭐 잘 이용을 했다? 그걸 잘 실행을 했다? 네, 이렇게 좀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댄 퀸 감독이랑 이제 클리프 킹스베리 코디네이터에 대한 칭찬을 또 안 할 수가 없죠. 뭐 이게 경기를 앞서 나가고 있다고 해서 좀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기보다는 계속해서 이제 공격적인 그런 움직임을 갖고 하고 커맨더스가 올 시즌 내내 좋았었던 이제 그 높은 서드 다운, 포스 다운 상황에서의 컨버전 확률 그걸 이제 바탕으로 계속해서 이제 포스 다운 컨버전을 시도하고 그걸 또 이제 이뤄내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음. 어떻게 보면 지난 시즌에 라이언스가 실패했던 모습? 사실 음, 라이언스가 하고 싶었던 거를 이날 커맨더스가 해냈다라고 좀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라이언스도 이제 워낙 공격 파괴력이 있는 팀이기 때문에 뭐 가장 좋은 억제법은 이제 공을 안 주는 거죠. 예, 음, 그러려면 우리가 드라이브를 최대한 연장을 해야 되고 공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근데 이제 이런 이제 포스다운 상황에서 네 번이나 이제 고볼을 시도를 했는데 그중에 세 번을 컨버전을 해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공격 시간이 더 많이 갔고 상대에게 공을 주지 않았던 것이 결국에는 이제 승리로 가는 뭐 주요 요인 중에 하나였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제 수비 쪽에서의 좀 공헌자를 꼽아보자면 역시 2라운드에 뽑았던 신인 코너백 마이크 샌리스틸이 이제 두 개 인터셉션을 해냈던 거였죠. 그래서 이 샌리스틸의 활약에 더해서 뭐 다른 팀 동료들까지 다 이런 많은 턴오버 생산에 기여를 하면서 팀 전체적으로 4개의 인터셉션과 1개의 펌블 턴오버를 얻어냈습니다. 음, 그러면서 라이언스의 어떤 공격을 억제를 하고 이런 이제 많은 득점이 나는 슛아웃 경기 양상에서 계속해서 리드를 잡아갈 수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저희가 프리뷰를 하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워싱턴이 라이언스 상대로 어, 상대 전적에서 계속해서 이제 플레이오프에서 우위가 있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올 시즌에 전력만 놓고 봤을 때는 이제 그게 이어지지 않을 줄 알았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그게 좀 계속해서 이어지는 양상이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이게 1991년에 이제 슈퍼볼 우승을 한 이후에 처음으로 NFC 컨퍼런스 챔피언십 게임에 이제 진출을 하게 된 거거든요. 이게 NFC 쪽에서는 가장 오랫동안 NFC 컨퍼런스 챔피언십에 나가지 못했던 팀이었습니다. 못했던 기록이었는데 이거를
이제 누가 물려받게 됐느냐? 댈러스 카우보이스가 물려받게 됐다. 굉장히 좀 오래됐죠. 이제 댈러스 카우보이스가 이제 95년 이후에 컨퍼런스 챔피언십에 나가질 못했으니까 이 이제 가장 오래된 이제 가뭄 기록을 댈러스 카우보이스가 갖고 가게 됐고 사실 올 시즌에는 뭐 5할 이상만 해도 나쁘지 않다. 플레이오프 가면 대성공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웬걸 지금 이제 컨퍼런스 챔피언십까지 올라갔거든요. 뭐 지난주에 뭐 처음으로 플레이오프 승리를 한다 그러면 대박이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뭐 이 돌풍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커맨더스의 보너스 게임이 계속되고 있다. 네. 음, 그렇게 이제 봐야 될 것 같고, 이제 디트로이트 이야기를 좀 해보면, 2021 시즌에 이제 그린베이와 테네시가 그 양대 컨퍼런스 1번 시드로 플레이오프를 출발했지만, 음, 나란히 디비저널 라운드에서 탈락을 했던 이제 이변의 희생양이 됐었던 시즌이 있었어요. 그 이후로 지금 3년 만에 디비저널 라운드에서 이제 뭐 퇴장을 하게 되는 1번 시드 팀으로 좀 역사에 남게 됐습니다. 결국은 뭐 턴오버 싸움에서 밀렸던 게 가장 큰 페인이었죠. 이게 제러드 고프가 결국은 그 좋은 무기가 갖춰지고 좋은 오라인이 갖춰지면 여기까지는 올 수 있는 쿼터백인데 본인의 힘으로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쿼터백이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좀 보여주는 그런 경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디트로이트 라이언스의 이제 위닝 포뮬라 자체가 잘못됐느냐? 그렇다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이 포뮬라로 슈퍼볼 우승을 할 수 있느냐?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부정적이다라는 생각을 심어주게 되는 그런 경기였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평가를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이제 그 디트로이트 라이언스의 구단주, 뭐 프런트 이런 쪽에 고민이 굉장히 좀 많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좀 풀리지를 않자 다소 이제 정규리그에 보여줬던 침착함이 사라졌던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우리가 좀 확실하게 앞서고 있는 팀과의 매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거 하다 보니까 자꾸 우리가 밀리네? 왜 우리가 자꾸 턴오버를 하게 되지? 이런 것들이 쌓이면서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했었어도 괜찮았을 것 같은데, 뭐 음, 사람 마음이라는 게 이제 그렇게 잘 되지를 않죠. 워낙 큰 경기고, 어떻게 보면 이제 너무 기대감을 많이 받았던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뭐 고프와 라이언스 선수들을 좀 조급하게 만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사실 인터셉션을 던진 뒤에 이걸 내가 지금 수비 상황에서 어떻게든 만회를 해야겠다라고 이제 뭐 태클을 시도를 하다가 음, 오히려 이제 상대의 이제 수비 선수에게 강한 태클을 얻어맞고 또 한 드라이브 정도를 스킵을 하는 뭐 모습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결국에는 다시 복귀해서 경기를 끝까지 치르기는 했지만 그런 이제 강한 히트를 이제 얻어맞았을 때는 결국에는 뭐 이제 컨디션에 좀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음. 또 100% 컨디션으로 또 경기를 치르지 못했던 점 이런 부분들도 결국에는 고프에게 좀 악재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그 고등학교 코치를 하다가 이제 돌아온 이 테디 브리지워터가 중간에 잠깐 들어와서 뛰고 막 이런 모습도 있었는데, 어, 금방 또 이제 고프가 복귀를 해서 경기를 치렀고, 브리지워터가 들어왔을 때 또 멋진 트릭 플레이로 이제 또 터치다운을 만들어내는 이런 모습을 라이언스가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이 턴오버 싸움에서 계속해서 이제 좀 밀렸기 때문에 경기를 끌려갈 수밖에 없었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축구의 약간 월패스를 연상시키는 굉장히 창의적인 전술로 이제 터치다운을 만드는 이제 그 명장면도 있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쿼터백이 아닌 제이미슨 윌리엄스에게 또 이제 트릭플레이를 통해서 이제 패스를 맡겼다가 그것이 또 인터셉션으로 되면서 이제 손해를 보는 장면들도 있었거든요. 음, 그래서 결국에는 저희가 약간 우려했던 이런 과도한 창의성 그런 것들이 좀 독이 돼서 돌아온 장면들도 있었다. 근데 뭐 단순히 그것 때문에 패했다고 이야기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었던 전체적으로 좀 많은 것들이 좀 무너져 있었던 그런 라이언스의 경기였다는 생각이고 네. 사실 수비진도 이제 지난 시즌에 평균 실점 23위에 이제 좀 안 좋았던 수비에서 올해 이제 최소 실점 기준 7위까지 뭐 성적을 끌어올리면서 굉장히 개선된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음, 에이단 허치슨이 장기간 빠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성과를 만들어냈었는데 결국에는 이 중요한 경기에서는 상대의 제이든 데니얼스를 막아내지 못하면서 이제 많은 실점을 했습니다.
에단 허친슨이 이날 이제 사이드라인에서 경기를 지켜보는 모습이 여러 번 또 카메라로 잡히기도 했었는데 허친슨 진짜 뛰고 싶었을 것 같아요. 내가 있었다면 조금 다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본인도 그리고 라이언스 팬들도 조금 많이 했을 것 같고 결국은 이제 그랬던 부분들이 또 하나의 차이를 만들어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하긴 했었는데 끌려가는 양상이 되고 나서 선수들이 약간 당황하는 모습들이 좀 보였던 것 같아요. 이게 시즌 내내 정규 시즌 내내 라이언스가 끌려가는 경기를 잘 안 했잖아요. 계속해서 앞서가는 경기를 하고 그 리드를 바탕으로 게임을 잘 실링하고 이런 식의 플레이를 해봤지 끌려가다가 역전하고 뭐 컴백을 만들어내고 이런 경기들을 별로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선수들이 어떻게 이 경기를 우리가 다시 간극을 좁히고 쫓아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이 좀 익숙하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했었고 특히 그러면서 이제 그 마지막에 그 드라이브를 연장시키지 않고 폴스다운 상황에서 이제 상대 공격을 막아내고 공격권을 넘겨받아야 되는 상황에서 그 투매니맨 온더 필드 반칙이 나오면서 상대에게 자동 펄스다운을 갱신해주는 그런 그 플레이가 또 나왔었거든요. 이게 정규 시즌에도 나오면 안 되는 부분인데 이게 플레이오프 가장 중요한 경기에서 나왔다는 건 이게 선수들이 얼마나 심리적으로 압박을 강하게 받고 있었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질 수도 있다라는 이제 생각이 뭐 모두의 마음속에 이렇게 이제 싹트기 시작한 순간에 예, 라이언스의 어떤 이런 시스템마저도 조금 무너졌던 것이 아닌가 예, 그런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결국 이제 프랜차이즈 역사상 이제 첫 슈퍼볼을 노리는 라이언스라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드렸었는데 음, 그 꿈이 좀 다소 허무하게 끝나고 말았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 경기만 놓고 보면 이제 라이언스가 탑독이었고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업셋을 당한 입장이기는 하지만 이제 프랜차이즈의 이제 긴 역사를 놓고 보면 사실 라이언스는 언더독 중에 언더독이거든요. 음, 그러니까 AFC에 사실 브라운스가 있다면 NFC에는 이제 라이언스가 있고 뭐 대표적인 좀 약체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그런 프랜차이즈였고 또 긴 암흑의 이제 터널을 이제 막 빠져나와서 이제 빛을 보고 있었던 팀이었기 때문에 사실 뭐 제가 이제 특정 팀을 응원하는 뭐 그런 거는 없지만 적어도 최근에는 이 라이언스가 좀 슈퍼볼에 가는 모습을 좀 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개인적으로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음, 어 저도 좀 예상치 못하게 이 컨퍼런스 1위까지를 차지했지만 이 한 경기만에 탈락을 하는 모습을 보니까 좀 개인적으로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고 이제 어느 정도 패배가 이제 확정되어 가고 있는 시점에서 그 중계 중에 이제 라이언스 이제 홈팬들의 좀 안타까워하는 모습들을 이제 이렇게 모아서 보여주는 뭐 구간들이 있었는데 저도 좀 굉장히 약간 감정적으로 좀 이입이 되고 좀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네. 일단 뭐 선수단에 큰 변화가 없을 거기 때문에 이제 전력 자체는 강한 전력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이제 코디네이터죠. 오펜시브 코디네이터였던 이제 벤 존슨이 지구 라이벌인 베어스의 감독 자리로 갔고 디펜시브 코디네이터였던 이제 애런 글렌 역시도 제츠 감독으로 선임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공격 코디네이터, 수비 코디네이터가 모두 팀을 떠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새롭게 또 코칭 스태프 인선을 해야 되는 라이언스인데 이 빈자리에 누가 오느냐 이런 부분이 좀 상당히 중요하겠죠. 사실 이 댄 캠벨 감독이 이제 굉장히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이제 형님 리더십으로 뭐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고 또 선수단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라이언스가 이렇게 좋은 성적을 냈던 거는 이 벤 존슨과 아론 글렌이라는 어떤 이제 브레인 역할을 해주는 이 코치들의 지원이 있었기에 또 가능했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근데 음, 이 두 사람이 떠났기 때문에 어떤 대체자를 뽑아서 또 다음 시즌 라이언스가 강력한 전력을 유지할 수 있을지, 선수들의 능력을 끌어내는 좋은 어떤 스팀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을지, 이런 것들을 좀 지켜봐야 될 포인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다음 경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NFC 쪽 두 번째 경기였던 LA 램스와 필라델피아 이글스의 맞대결 28대 22로 필라델피아 이글스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이날 이제 눈이 굉장히 좀 많이 왔었죠. 그러면서 좀 터프한 환경 속에서 이 경기가 치러졌었는데 결국 이제 이글스가 램스를 꺾고 두 시즌 만에 NFC 컨퍼런스 챔피언십 무대에 복귀를 했습니다.
결국 이제 저희가 그 프리뷰 때 얘기했던 바클리를 억제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싸움에서 이글스가 승리를 했던 게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었고, 사실 날씨가 굉장히 좀 이렇게 터프해지면 패싱보다는 러싱의 좀 중요도가 올라가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필라델피아 이글스가 날씨 덕을 조금 봤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그런 것도 이제 홈필드 어드밴티지 중에 하나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바클리가 이날 26번의 러싱 시도에 205 러싱 야드, 2개의 러싱 터치다운을 기록을 하면서 뭐 램스 수비를 이제 공략을 해냈는데 이 26번의 러싱 시도가 계속해서 뭐 많은 야드를 전진했던 건 아니었어요. 근데 사실 대부분은 좀 짧은 야드 전진으로 막혔지만 결국에는 이 홈런 두 방이 나오면서 이제 경기 분위기를 바꿨던 것이 결정적인 이제 차이를 만들었다. 이렇게 봐야겠죠. 그래서 1쿼터 막판에 이제 리드를 되찾아오는 62야드 러싱 터치다운. 그다음에 이제 4쿼터 4분여를 남기고 나왔던 리드를 이제 투 포지션으로 벌렸던 그 78야드 러싱 터치다운. 이 두 방으로 사실 게임이 끝났던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제 이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해줬던 게 세이컨 마클리였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정규 시즌에서 이제 역대 아홉 번째로 단일 시즌 2000 러싱 야드 클럽에 이제 가입을 했었던 바클리였잖아요. 이날 이제 경기를 통해서 플레이오프에서도 역대 아홉 번째로 단일 경기 200 러싱 야드 클럽에 가입을 했습니다. 바클리가 사실 2022 시즌 이제 자이언츠 소속으로 디비저널 라운드까지 진출을 했었던 바 있기는 했습니다만 사실 개인적으로는 또 컨퍼런스 챔피언십 진출이 또 처음이에요. 네, 그래서 이글스 이적 첫 해부터 어떤 개인의 그런 커리어에서도 또 뭐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는 이제 그런 시즌이 될 것 같고 과연 이제 첫 슈퍼볼 진출 혹은 이제 우승까지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인가? 네, 그것이 이제 남은 두 경기에 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바클리 개인적으로만 놓고 봤을 때도 자이언츠에서 있었던 그 긴 세월 동안 플레이오프 승리가 단 1승이었는데 시즌 이글스랑 벌써 2승이거든요. 뭐 어쨌든 이 세이컨 마클리 입장에서는 뭐 더 먼 곳까지 가고 싶겠지만 지금까지 해온 것만 하더라도 이글스로의 이적은 대성공이었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과연 남은 경기들에서는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이런 부분도 굉장히 궁금한데, 문제는 이제 제일런 허츠죠. 제일런 허츠가 이날 뭐 44야드짜리 러싱 터치다운을 만들어내긴 했습니다만, 이날 뭐색 7방을 맞으면서 좀 쉽지 않은 그런 경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눈이 내렸다는 이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제 그런 뭐 패싱 게임에 용이하지 않은 날씨였던 거를 감안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패싱 게임이 인상적이지는 않았다. 사실 좋은 점수를 주긴 좀 어려웠던 경기였어요. 그래서 음, 결국에는 이글스가 이제 세이컨 바클리의 너무 폭발력에만 지금 의지하고 있다는 생각은 계속해서 들거든요. 음, 바클리도 사람이니까 사실 워낙 대단한 시즌을 만들어가고 있긴 하지만 무조건 뭐 150야드, 200야드 해준다는 보장은 또 없는 거니까. 바클리가 막혔을 때 이 허츠의 패싱 감각이 사실 살아 있어야만 이글스가 이제 플랜 B를 가동하면서 계속해서 많은 점수를 쌓아갈 수 있을 텐데 허츠의 지금 폼이 썩 좋지 않다는 것이 이글스에게는 좀 불안 요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계속해서 드는 것 같습니다. AJ 브라운이 이제 그 지난주에 책 읽는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 책을 조금 많이 읽어야 되지 않을까. 음, 이게 사실 이제 두 선수 간에 뭐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해결이 됐겠습니다만, 뭐 패스가 안 오는 부분 때문에 좀 불화설도 있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그랬던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리시버들 입장에서는 더군다나 이런 큰 무대에서 본인이 캐리를 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좀 보여주고 싶을 텐데 그런 기회가 오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이 어느 정도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이제 잘 봉합해서 다음 경기를 치르느냐 이런 부분도 좀 중요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고, 램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냉정하게는 선전했다라는 표현이 어울리는 것 같아요. 객관적인 전력 차를 생각하면 이 정도 스코어는 뭐 젖잘싸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뭐 그렇다고는 하더라도 어쨌든 진 건 진 거니까 뭐 턴오버 싸움에서 밀렸던 부분, 그리고 이제 세이컨 마클리를 억제하는데 좀 어려움을 겪었던 부분,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내년에는 또 해결해야 되는 숙제거든요. 그런 이제 숙제들을 잔뜩 안고 좀 돌아가게 됐습니다. 음. 사실 와일드카드 라운드에서 이제 바이킹스전에서 9개의 색을 기록을 했었던 수비진이
이날도 이제 기동력이 좋은 허츠를 잘 억제를 해냈어요. 그래서 음. 결국 이 바클리에게 홈런만 안 맞았어도 라는 생각이 좀 계속해서 들 것 같고, 그래도 이제 스태포드가 뭐 300야드 이상을 던지면서 계속해서 이제 추격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파이널 2미닛 드라이브에서 역전 터치다운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기회 자체는 잡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음. 실제로 상대 레드존 안쪽까지 진입을 하면서 이것이 정말 현실화가 되는가 싶기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결국 제일런 카터에게 서드다운에서 색을 얻어맞았던 것이 이제 결정타였고 그러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포스다운을 시도할 수밖에 없게 몰렸고 이제 거기서 또다시 이제 패스 실패가 나오면서 경기가 그대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램스는 사실 내년은 더 어려워질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매튜 스태포드랑 쿠퍼 컵 두 명에게 잡혀 있는 캡 스페이스가 8천만 달러에 가깝거든요. 이 막대한 금액이 이제 두 선수에게 간다는 얘기는 결국 나머지 쪽 뎁스는 얇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니까 내년은 조금 더 어려울 거다. 그리고 이 두 선수가 이제 점점 더 나이가 먹어가고 있고 특히나 이제 매튜 스태포드는 저랑 동갑이니까 이제 어떤 선수 생활로 놓고 봤을 때는 이제 황혼기를 보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 본인이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직 내 안에 풋볼이 남아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계속해서 뛰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뭐 몇 년이나 더 갈지는 사실 알 수 없죠. 정말 관리를 잘해서 톰 브레이디처럼 오래 뛸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이날 경기에서도 사실 아내가 밝혔듯이 갈비뼈 부상을 안고 뛰었었거든요. 이제 그 저도 이런 얘기를 하고 싶지 않고 이런 얘기를 하는 날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었는데 한 번 다치면 잘 안 나아요, 이제. 옛날만큼 이제 회복이 빠르지가 않더라고요. 이제 그거를 스태포드도 본인이 직접 느끼고 있을 거고 예, 뭐 선수 생활이 얼마나 더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램스 입장에서도 이제 장기적인 대체자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그런 시점이 온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쿠퍼컵 같은 경우에도 2021년에 이제 램스가 우승을 하던 그 시즌에 이제 정점을 찍은 이후에 계속해서 이제 부상 때문에 이제 전 경기 출전을 못 한다거나 뭐 기록이나 이제 경기력 면에서 조금씩 이제 저하되는 모습들을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여전히 좋은 선수기는 하지만 램스에서 받는 연봉만큼의 이제 효율성을 나타내는 선수는 지금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음, 그래서 푸카나쿠아라는 이제 젊은 자원이 있긴 하지만 리시버 쪽에서도 좀 장기적인 플랜이 필요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네. 뭐 냉정하게 2021 시즌에 트리플 크라운을 만들어냈었던 그 쿠퍼컵은 이제는 아니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는 램스가 좀 고민이 많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마지막 경기였던 이제 볼티모어 레이븐스와 버팔로 빌스의 경기인데요. 27대 25 버팔로 빌스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뭐 네 경기 중에 이 경기가 제일 재밌을 거라고 다들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역시나 이제 기대대로 굉장히 재밌는 경기가 펼쳐졌었고 정말 그 마지막까지 승부를 예측할 수 없는 그런 경기가 펼쳐졌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마지막 순간에 레이븐스가 이제 추격을 하는 과정에서 투포인트 컨버전을 이제 시도를 했는데 그게 결국에는 이 마크 앤드루스의 이제 결정적인 드랍이 나오면서 뭐 동점이 되질 않았고 뭐 레이븐스가 이제 뭐 도박수를 던질 수밖에 없었죠. 예, 온사이드 킥을 했지만 뭐 공격권을 얻어오는데 실패를 하면서 그대로 경기가 끝났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빌스가 4년 만에 챔피언십 게임에 진출을 하게 됐는데 뭐 개인적으로는 어떤 팀이 올라가도 좀 이상하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날도 이제 눈이 많이 왔었죠. 뭐 경기장은 달랐습니다만 이날 이곳에도 눈이 많이 왔었고 확실히 이제 선수들이 좀 미끄러지거나 공이 미끄러지거나 하는 장면들이 좀 나왔어요. 뭐 겨울에 이 야외에서 경기를 치르는 팀들은 모두 다 비슷한 생각을 하겠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뭐 버팔로라든지 아니면 그린베이, 팍스보로 이런 데는 진짜 날씨 때문에라도 다른 팀들보다 홈에서 경기를 하는 게 더 큰 이점이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제 승리한 빌스부터 이야기를 해보면, 수비 쪽에서 그래도 상대의 러싱 공격을 잘 억제를 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이제 램스가 바클리를 막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뭐 승패가 결정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드렸고, 뭐 실제로 그것이 잘 되지 않으면서 이제 패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빌스도 사실 비슷한 입장이었거든요. 네, 결국에는 이 라마 잭슨과 데릭 캔리라는 뭐 역대급 러싱 듀오를 뭐 상대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아마 뭐 빌스 팬들 입장에서 좀 걱정이 많이 됐을 텐데 우리가 공격
주도권도 제대로 가지지 못하고 계속해서 수비만 하다 끝나는 게 아닐까라는 분명히 이제 불안감이 좀 있었을 텐데, 빌스의 수비진이 뭐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네, 승리하기에는 충분한 억제력을 보여주면서, 네, 승리에 분명히 기여를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 둘을 막는다는 건 불가능해요. 그 31개 팀 중에 어떤 팀이 와도 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뉴잉글랜드 패트리어츠 같은 팀이 왔으면 이날 300야드 내줬을 거요. 이 두 선수한테만. 근데 뭐 그 정도는 아니었으니까 이 두 명을 상대로 143야드를 내줬거든요. 특히는 이제 데릭 켈리를 84야드로 묶었다. 이 정도 묶었으면 잘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충분히 이제 잘한 수비였고 특히 이제 그 올 시즌 내내 보여줬었던 이 턴오버 싸움에서 지지 않는 모습, 턴오버 싸움에서 이기는 모습을 이날도 이제 보여줬었는데 테일러 랩이 인터셉션을 만들어냈고 다먼 햄린이 펌을 유도한 다음에 본 밀러가 리턴을 했던 거 그리고 사쿼터 이제 터럴 버네아드가 이제 마크 앤드류스에게 이제 펌을 유도하면서 리커버까지 해내는 부분 이렇게 세 개의 턴오버를 만들어냈었던 빌스였거든요. 결국은 이제 이 수비에 힘이 있었기 때문에 경기를 계속해서 끌고 나갈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음. 그리고 이제 프리뷰 때도 언급했지만 이 맷 밀라노가 이제 정규 시즌 맞대결에서는 없었지만 이제 이번 음, 플레이오프 경기에서는 이제 나설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밀라노가 이제 수비의 중심을 잘 잡아줬던 것이 빌스 수비가 정규 시즌 대비 훨씬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또 원인이 됐다는 생각입니다. 네. 특히 이제 그 테일러 랩이 인터셉션을 만들어냈을 때 토니 로모도 그 얘기를 비슷하게 했었거든요. 밀라노가 있고 없고는 뭐 차이가 굉장히 크다. 특히나 그 라마 잭슨이 인터셉션을 던지는 상황에서 밀라노가 이제 인테리어 쪽을 뚫고 들어가는 그런 이제 모습을 분석을 하면서 얘기를 해줬었는데 그랬기 때문에 공을 빨리 던져야 됐고 그게 테일러 랩의 인터셉션으로 이어졌다 이런 얘기를 토니 로모가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밀라노가 뭐 런디펜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뭐 전반적인 부분에서 끼치는 영향이 굉장히 좀 크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던 경기였고 좀 문제는 다음 경기죠. 그러니까 이 경기에서 지금 테일러 랩이랑 테런 존슨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테일러 랩이 이제 엉덩이 부상을 입고 중간에 카트를 타고 나가는 그런 모습이 있었고 테런 존슨은 이제 커버리지를 하는 상황에서 이제 요렇게 이제 떨어졌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왼쪽 어깨 부상을 입게 됐는데 거기다 이제 크리스티안 벤포드가 또 컨커션으로 빠졌고 이게 다음 경기에서의 세컨더리 운영 자체가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요소들이 이 경기에서 많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빌스 공격으로 넘어가 보면 어쨌든 이제 그 제임스 쿡을 위시로 한 러싱 공격이 레이븐스에 크게 밀리지 않았던 것이 꽤 또 주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평균 4.1야드 이제 147야드를 이제 팀 전체적으로 러싱 공격에서 만들어냈는데 조시 앨런도 이제 뭐 많은 패싱 야드는 아니었습니다만 또 스스로의 발로 중요한 순간에 이제 득점을 만들어내면서 또 승리에 기여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게 진짜 의미가 있는 거는 그 부분이죠. 올 시즌 레이븐스가 32개 팀 중에 런 디펜스에서 가장 뛰어난 팀이었는데 그런 팀을 상대로 이런 수치들을 만들어냈다라는 게 굉장히 좀 의미가 있었던 것 같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 경기에서 인상적인 부분은 빌스의 첫 번째 드라이브였는데 오프닝 드라이브에서 레이븐스에게 터치다운 얻어맞고 나서 첫 번째 드라이브에서 이제 포스 앤 투 상황에서 그 포스다운 컨버전을 시도를 했었거든요. 터치다운을 허용한 이후였기 때문에 여기서 밀리면 경기 분위기도 좀 내준다라는 거를 빌스가 이제 단연간의 플레이오프 경험을 통해서 좀 알고 있었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결국 이제 이게 그 컨버전이 성공이 되면서 뭐 레이 데이비스의 터치다운까지 이어지기도 했었죠. 뭐 이게 그러면서 경기의 분위기를 넘겨주지 않았기 때문에 또 이후에 연속해서 턴오버로 분위기를 갖고 올 수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그 경험에서 나오는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사소한 플레이 하나라도 이걸 우리가 챙겨갈 수 있는 걸 다 챙겨가서 절대 분위기를 넘겨주지 않겠다 하는 그런 것들이 좀 잘 느껴져서 그런 게 모이다 보니까 또 결국 승리로 이어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레이븐스 이야기로 넘어가 보면 이제 결국에는 가장 임팩트가 있었던 장면은 이제 마지막 순간에 나왔던 이 마크 앤드루스의 그 드랍이기는 했습니다만 어쨌든 뭐 그거는 뭐 앤드루스가 이제 워낙 레이븐스에서 많은 역할을 해줬고 또 이날의 날씨 뭐 이제 크러치 상황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앤드류스에게 돌을 던지기는 좀 미안하다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네. 뭐 워낙 그뭐 어크레스도 좋고 예, 팀에서 많은 것들을 해줬던 선수이기 때문에 뭐 레이브스 팬들도 아마 앤드류스에게 뭐 많은 비난을 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기는 합니다. 사실 그 전에 레이븐스가 결국 턴오버를 많이 내줬던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됐죠. 사실 뭐 그 부분에서도 마크 앤드루스는 좀 자유로울 수 없긴 한데 뭐 어쨌든 이게 라마 잭슨이 올 시즌에 터치다운 41개를 던지는 동안 인터셉션이 단 4개밖에 없었고 멀티 턴오버를 단 한 경기에서도 허용을 하질 않았었거든요. 그리고 레이븐스가 팀적으로도 올 시즌 턴오버를 가장 적게 기록한 팀이기도 했었고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이날 나왔던 그 라마 잭슨의 멀티 턴오버 그리고 팀 전체적으로 이제 3개의 턴오버는 레이븐스 선수들 입장에서는 완전 계산 밖에 있는 얘기였을 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정규 시즌 내내 턴오버를 그렇게 안 줬는데 여기서 왜? 라는 생각을 좀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선수들이 거기서 이제 좀 분위기가 확 넘어가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런 상황에는 결국은 이제 해결사가 있어야 되는데 이 미식 축구에는 결국 그 해결사 역할을 할 수 있는 포지션이 딱 하나밖에 없잖아요. 이게 쿼터백이 해줘야 되는데 뭐 이게 그런 거죠. 결국 월즈를 가면 T1에서 페이커가 해주는 것처럼 그 이제 창섭자가 나와야 되는데 결국은 이제 그런 걸 해줄 수 있는 선수가 아니었다. 라마 잭슨은 그런 선수가 아니었다라는 생각을 전 개인적으로 좀 했었고 그 쿼터백에게 그렇게 많은 돈을 주는 건 그걸 하라고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라마 잭슨이 못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정규 시즌 너무 잘해왔고 플레이오프 올라와서도 지난 경기에서 또 좋은 모습 보여주기도 했었고 그러면서 팀을 여기까지 끌고 올 수 있는 쿼터백이면 맞는데 결국은 그 많은 돈을 주고 이 팀을 운영하는 건 어떻게든 그 슈퍼볼 한번 우승해보자고 반지 한번 따보자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럴 수 있는 쿼터백은 아직은 아닌 것 같다라는 걸 또 한번 확인을 할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어 글쎄요. 이게 수치로도 나와 있는 게 라마 잭슨이 단일 플레이오프에서 2승을 거둔 적이 없습니다. 1승하고 떨어지고 아니면 승리 못하고 떨어지고의 반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계속해서 되다 보면 이게 결국은 이제 라마 잭슨이 새가슴이다라는 이미지가 더욱더 고착화될 뿐인 거죠. 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첫 번째 플레이오프 게임, 두 번째 플레이오프 게임 때 보여줬던 그 완전 진짜 새가슴의 모습이냐? 그건 아니긴 합니다만 아직은 가야 될 길이 한참 멀었다라는 걸 좀 보여주는 그런 경기였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라마 잭슨이 일단 볼티모어와 이제 장기 계약을 한 시점에서 뭐 전성기를 이제 대부분 AFC에서 보내는 게 이제 사실상 확정이 된 상황이잖아요. 뭐 그러는 순간에 이제 조슈 앨런, 뭐 올해는 올라오지 못했지만 조 보로우, 그다음에 이제 패트릭 마홈스 이런 이제 뛰어난 뭐 쿼터백들을 결국에는 뛰어넘어야만 AFC 대표로 이제 슈퍼볼에 참가를 할 수 있단 말이죠. 음. 그래서 라마 잭슨이 이제 어떤 부분들 좀 부족했는지를 좀 돌아보고 네, 다음 시즌에 그런 부분들 조금 더 보완해서 오면 뭐 여전히 아직 기회는 있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뭐 요약하면 그런 거죠. 정규 시즌에 잘 하던 걸 못해서 졌다. 그러니까 음, 턴오버가 제일 적은 팀이 턴오버를 하루에 3개를 기록을 했고 러싱 디펜스가 가장 강력한 팀이 올 시즌에 가장 많은 러싱 야드를 허용을 했고 패스블락의 약점이 있는 오라인 뒤에서도 꾸준하게 안정감을 보여줬었던 라마 잭슨이 계속해서 좀 당황하고 이런 모습들이 나왔던 것. 이게 총체적으로 좀 버무려지면서 경기를 내줄 수밖에 없었다라고 좀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앤드류스 때문에 졌다라고 얘기를 하긴 어렵지만 앤드류스의 지분이 상당하다라는 건 또 팩트긴 하잖아요. 어, 마크 앤드류스가 펌블도 하나 범했고 그리고 이제 투포인트 컨버전 그것도 이제 완전 그 오픈 상황에서 드랍이 아니었더라면 이게 동점으로 이어지는 투포인트 컨버전이었으니까 그걸 드랍했던 건 이건 너무 치명적이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그렇다고 해서 앤드류스의 잘못이냐? 앤드류스만의 잘못이냐라고 하면 그건 아니겠지만 앤드류스에게 상당 지분이 있다? 뭐 이것도 맞는 얘기긴 하죠.
레이븐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아쉬웠을 경기였어요. 저희가 이 경기 초반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굉장히 좀 아쉬운 경기였고 누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을 경기였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레이븐스 입장에서는 이 패배가 조금 더 크게 느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근데 진짜 냉정하게 얘기를 하면 사람들은 이게 이겼다 졌다로 기억하지 아쉽게 졌다, 근소한 차이로 졌다 이딴 건 기억 안 해요. 물론 이제 그거를 기록을 해놓고 찾아보고 이러는 저희 같은 이제 변태 같은 사람들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딥하게 기억을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뭐 기사에 나오거나 하면 아, 그랬었지 하는 게 일반적인 건데 이게 사람들 기억에 남는 패배가 되려면 28대 3이라던가 13초라던가 뭐 이런 정도의 임팩트가 있지 않으면 그 내용까지 기억하기 쉽지 않아요. 저희도 뭐 이렇게 다 기록을 해놓지만 그거 꺼내보기 전에는 생각 안 날 때도 많잖아요. 결국은 뭐 내용이 어떻니 뭐 이게 어땠니 하더라도 결국은 이기는 게 중요한데 뭐 그거를 못했으니까 결국 레이븐스가 여기까지다라고 좀 얘기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음. 뭐 레이번스 입장에서는 이제 결국에는 네, 이 칩스에게 도전할 이제 기회조차도 얻지 못하고 네, 다소 음. 좀 이른 시점에서 이제 플레이오프에서 퇴장을 하게 됐던 네, 그런 좀 씁쓸한 시즌으로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디비전 라운드에 펼쳐졌던 네 경기 리뷰를 해봤고 이제 컨퍼런스 챔피언십 두 경기만이 남았습니다. 벌써 서운해요. 이제 어, 사실 프로볼은 경기는 아니니까 이제 엄밀히 세 경기 남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매 시즌 이맘때쯤 되면 이런 서운함을 느끼는 것 같은데 그런 서운함을 지울 수 있을 만큼의 좀 멋진 경기들이 나와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제 컨퍼런스 챔피언십은 이제 같은 날 두 경기를 모두 치르는 것이 항상 전통이고, 뭐 현지 시간 일요일, 그다음에 이제 한국 시간으로 이제 월요일에 펼쳐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사실 평소라면 좀 직장인이나 이제 학생분들은 좀 보시기가 어려운 시간대이지만 올해는 아주 다행히도 네, 설 연휴에 이제 딱 걸렸어요. 음, 그리고 국가에서 또 임시 공휴일로 또 월요일을 지정을 해줬죠. 원래 설 연휴는 아닌데. 그래서 월요일 새벽 5시, 그다음에 이제 오전 8시 반 이렇게 이제 두 경기가 펼쳐지는데 어쨌든 좀 많은 분들이 그래도 시청을 하실 수 있는 좀 환경이 갖춰진 것 같아서 참 다행이고, 음. 그래서 많은 관심을 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경기는 이제 NFC 컨퍼런스 챔피언십 게임이에요. 그래서 워싱턴과 이제 필라델피아가 이제 만나고, 이번 시드기는 하지만 이제 필라델피아가 더 상위 시드이기 때문에 이제 홈 경기를 가지게 되고, 1월 27일 월요일 오전 5시부터 이제 킥오프가 될 예정입니다. 뭐 이게 정해져 있죠. NFC는 전통적으로 팍스가, AFC는 이제 CBS가 중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날 이제 워싱턴 커맨더스랑 필라델피아 이글스의 경기는 팍스가 중계를 할 예정이고 도박사들은 이제 필라델피아의 우세를 점쳤습니다. 6점의 우세를 점쳤는데 네, 뭐 이쯤 올라오면 사실 도박사들의 전망이 크게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워싱턴이 또 그만큼 지금 드라마틱한 승부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객관적인 전력에서는 좀 밀리지만 그래도 이 기세를 이어간다면 혹시나 하는 생각이 든다? 뭐 짧게 한 줄로 요약하면 이제 그 정도의 매치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NFC 이스트가 사실은 저희 뭐 농어촌 지구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지만 8개 지구 중에 가장 많은 우승을 만들어낸 지구가 또 NFC 이스트이기도 하잖아요. 예. 근데 이게 최근에 어떤 팀들의 성적이라든지 이런 게 좀 저조했었기 때문에 저희에게는 좀 그런 인식이 많이 남아 있는데 근데 그런 걸 이제 또 증명하는 기록이 하나 있습니다. 1986년 이후에 NFC 이스트 팀들 간의 컨퍼런스 챔피언십이 최초로 성사가 됐어요. 참 오랜만이죠. 예, 음, 그리고 최근 이제 10시즌 정도의 결과를 이제 살펴보더라도 NFC를 대표해서 슈퍼볼에 가장 많이 갔던 팀은 이제 서부지구 팀들이었어요. 램스라든가 나이너스가 가장 많았고, 뭐 시애틀도 또 이제 가끔 그렇죠. 갔었던 이제 그런 사례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지금은 좀 뭐 NFC에서 가장 약한 지구로 이미지가 잡혀 있기는 하지만 이 남부 지구에서도 종종
또 슈퍼볼에 갔었던 팀들이 있었어요. 이제 캠 뉴튼의 팬서스, 그다음에 28대 3을 당했지만 뭐 참 그래도 강했었던 펠컨스, 그리고 이제 음, 톰 브레이디가 가면서 일곱 번째 뭐 개인의 우승을 차지했었던 이제 그 벅스의 사례도 있었고. 근데 그런 거에 비해서 사실 NFC 이스트 팀들은 좀 슈퍼볼에 진출하는 게 이제 이글스 정도를 제외하면 이제 없었죠, 최근에는. 근데 어쨌든 NFC 가장 높은 뭐 최강자를 가리는 무대에서 이제 오랜만에 이스트 팀들이 두 팀이나 올라가서 이제 만나게 됐다. 네, 또 이런 것들이 좀 의미가 있는 매치업인 것 같습니다. 네. 두 팀이 역대 플레이오프에서 만났던 건 딱 한 번이었어요. 1990 시즌에 이제 와일드카드 라운드에서 만났는데 그때 당시에 20대 6으로 워싱턴 레드스킨스가 승리를 거둔 바가 있었고 올 시즌에 이제 두 팀이 11주 차, 16주 차에 이제 맞대결을 두 번을 가졌었는데 11주 차에는 이글스가 승리를 거뒀고 16주 차는 커맨더스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근데 각각 자신들의 홈에서 승리를 가져갔었거든요. 그리고 이번 홈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글스의 홈입니다. 그 부분은 이글스가 좀 기분이 좋을 것 같고 음, 또 마지막 만남에서는 또 워싱턴이 이겼다. 네, 이런 부분들은 또 워싱턴이 좀 웃을 만한 이제 포인트가 아닌가 싶고 일단 이제 워싱턴과 제이든 데니얼스 이야기를 좀 해보면, 만약 이 경기를 승리한다면, 뭐 정말 많은 것들을 이뤄낼 수 있다? 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음, 그래서 몇 년 전에 그 브로커디의 데뷔 시즌 때도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이루어지지 않았던 기록인데, 역대 루키 쿼터백 중에 슈퍼볼에 진출한 사례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음, 이거는 슈퍼볼의 역사가 꽤 길었던 점, 그 다음에 이렇게 뭐 스트라우드라든가 뭐 데니얼스라든가 이런 이제 젊은 쿼터백들이 꽤나 이른 시점에 이제 두각을 나타내는 사례가 종종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사실 굉장히 좀 놀라운 일이죠. 예, 한 번도 없었다는 게. 그래서 데니얼스가 이제 그 누구도 하지 못했던 일을 과연 이제 할 수 있을지, 예, 그 마지막 관문까지 일단은 오면서 좋은 기회를 잡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달성할 수 있을지가 좀 궁금한 대목이고, 여기에 더해서 이제 약간 다소 지엽적인 내용일 수 있지만, 최근에 이제 지구 우승을 차지하지 못하고 이제 5번 시드 이하에서 플레이오프를 시작했던 팀 중에 슈퍼볼에 진출했던 팀들이 누가 있었을까? 이걸 좀 찾아보니까 2020년에 이제 톰 브레이디의 템파베이가 있었고 그 음. 이전에는 2010년에 그린베이의 에런 로저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공교롭게도 이 두 선수가 뭐 해당 시즌에 다 우승을 차지를 하면서 이 와일드카드의 어떤 뭐 업셋을 좀 만들어냈었는데 이 두 선수는 이제 뭐 모든 팬들이 아실 만한 사실 명예전당을 다 예약한 뭐 엄청난 네. 전설적인 쿼터백들이니까 과연 제이든 데니스가 그 길까지도 한번 따라가 볼 수 있을 것이냐 이런 것들도 좀 궁금한 포인트라고 생각이 돼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반면 이글스 입장에서는 이 경기 승리하고 슈퍼볼에 진출을 하게 되면 2년 만에 슈퍼볼 진출이죠. 그러면서 저는 이제 이거를 얘기할 때마다 조금 이제 마음이 아픈 2017년에 그 필리를 만들어내면서 통산 첫 번째 슈퍼볼 우승을 달성했던 그 시즌 이후로 두 번째 슈퍼볼 우승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회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승했으면 이제 쓰리핏을 이미 했을 텐데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저 경기가 좀 두고두고 아프더라고요, 저는. 네. 이글스가 이제 워낙 팬들이 갈망하던 이제 우승을 아주 또 극적인 스토리로 이제 음, 백업 쿼터백이 나서서 또 해냈기 때문에 닉 폴스와 이제 덕 피더슨 감독의 어떤 뭐 동상도 만들어서 또 구장 앞에 이렇게 세워놓기도 했었는데 만약에 이번에도 우승을 차지한다면 또 뭐 제일런 허츠라던가 뭐 세컨 바클리의 동상이 또 세워질까? 네, 이런 것들도 좀 궁금한 대목인 것 같습니다. 글쎄요, 저는 허츠의 동상은 좀 선 넘은 것 같고 동상을 세운다면 바클리를 세워야 되지 않을까요? 예. 솔직히 제일런 허츠는 조금 버스를 탔다라는 느낌이거든요. 저 개인적으로는. 예. 근데 이제 만약에 뭐 이글스가 슈퍼볼에서 정말 우승을 차지한다면 그 슈퍼볼에서는 또 누가 영웅이 될지는 모르는 거니까. 그럴 수는 네. 있죠. 예. 네, 그래서 뭐 만약에 정말 이글스가 우승을 한다면 네, 그런 것들도 좀 지켜볼 만한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뭐 어쨌든 관전 포인트로 좀 넘어가 보면 결국은 뭐 이글스는 같은 얘기예요. 세컨 바클리가 얼마나 해주느냐. 이건 반대로 얘기를 하면 커맨더스의 수비진이 세컨 바클리를 얼마나 막을 수 있느냐.
뭐 얼마나 막는가라기보다는 이제 막을 수는 없고 그 레이븐스 때도 똑같은 얘기지만 바클리를 봉쇄한다는 건 불가능해요. 지금 바클리를 봉쇄하는 건 불가능하고 얼마나 제어할 수 있을 것인가. 한 100야드 안쪽으로 막아낼 수 있다 그러면 선방이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이제 데이터를 살펴보면 바클리가 이제 워싱턴과의 두 번의 정규리그 맞대결에서 평균 150 러싱 야드 가까이를 해냈어요. 그러면서 경기당 평균 두 개의 러싱 터치다운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글스가 이제 1승 1패를 하긴 했지만 사실 바클리와 워싱턴 수비의 대결로만 보면 바클리가 2승 0패를 했다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닌 그런 데이터고 커맨더스의 사실 수비가 이제 러싱 디펜스 쪽에 좀 약점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번 정규 시즌 기록을 보면 경기당 러싱 허용 야드 기준으로 32. 그 이제 뒤에서 세 번째인 거죠. 그리고 러싱 시도당 허용 야드를 보더라도 28위니까 결국에는 이제 최하위권의 러싱 디펜스 지표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댄킨 감독도 바클리에 대해서 이제 힘과 민첩성을 동시에 가진다는 건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바클리는 그걸 다 가지고 있는 굉장히 독특한 선수다라고 이제 아주 높게 칭찬을 하면서 특히 이 방향 전환 능력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높은 점수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지가 좀 굉장히 어려운 미션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댄킨 감독이 카우보이스 디펜시브 코디네이터 시절에는 이 뉴욕 자이언츠에 있던 바클리를 상대로 굉장히 좋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음, 근데 댄퀸도 이제 커맨더스로 넘어왔고, 바클리도 이제 이글스로 이적을 하다 보니까, 이 두 사람의 천적 관계가 이제 올해는 다소 좀 바뀐 듯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음. 아마도 이글스의 오펜시브 라인이 이제 가장 큰 역할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은 드는데, 어쨌든 일단 두 번 당해봤고, 3, 세번이니까 댄킨 감독이 어떤 좀 전력 전술을 가지고 올지 좀 지켜봐야 되는 대목입니다. 네. 뭐 냉정하게 얘기하면 그 정규 시즌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뭐 커맨더스의 런 디펜스는 뭐 리그 거의 최하위 수준이니까 막는 건 뭐 앞서도 많이 얘기했지만 불가능하다고 봐야겠죠. 근데 그거를 얼마나 줄일 수 있느냐가 좀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 워싱턴의 공격 그리고 이제 이글스 수비 쪽으로 좀 넘어가 보면 디아미 브라운을 얼마나 제어를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저는 조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음, 사실 플레이오프를 시작할 때만 해도 저희가 이 디아미 브라운의 이름을 언급할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 했는데, 그러니까 진짜로. 네. 이게 한 번은 우연인데 이제 두 번은 실력이다라는 말이 있으니까 음, 지금 두 경기 내내 잘해줬거든요. 네, 거의 뭐 커리어 하이급 활약을 이 플레이오프 무대에서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뭐 저희가 이제 세 번째 주목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고, 음, 바클리 때도 이제 3, 세 번은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지만, 이 공격적으로 넘어오면 결국 디아미 브라운이 이제 결국 3, 세 번을 해줘야 되는 또 입장에 놓여 있다. 이렇게 좀 봐야 음, 될 것 같고, 다만 이 워싱턴 공격 쪽에 이제 악재를 하나만 좀 꼽아보자면, 이 샘 코스미, 이 주전 라이트 가드 선수가 있는데, 이 라이언스와의 대결에서 좀 큰 인대 부상을 당하면서, 잔여 이제 플레이오프 게임에서는 나설 수 없는 것이 좀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음, 이 코스미의 부상 이탈을 지금 트렌트 스캇이라는 이제 좀 다소 전임의 그 여러 팀을 옮겨 다녔던 이제 백업 선수가 좀 메울 예정인데 뭐 제일런 카터라던가 뭐 이런 또 젊은 아주 무시무시한 이제 이글스 디펜시브 라인 선수들을 대상으로 이 트렌트 스캇이 어느 정도 이 데니얼스를 막아줄 수 있느냐 이런 것들도 좀 지켜봐야 될 포인트가 된다는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앞서 하나 빼먹은 게 있는데 허츠가 이제 그 지난 경기도 그렇고 좋지가 않았잖아요. 커맨더스의 수비진이 제일런 허츠를 얼마나 괴롭힐 수 있느냐. 그러니까 패싱 공격을 좀 잘 못하도록 막고 계속해서 좀 런에 의존하도록 유도를 하느냐. 이 부분도 좀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허츠가 이제 16주차 맞대결에서 이제 부상을 당하면서 이제 약간의 폼이 떨어지는 결과로 이어지는 이제 그 스노볼이 사실 지금까지도 좀 굴러온다는 생각이 드는데 음, 허츠 입장에서는 나름 좀 복수전의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허츠가 또 강한 동기부여를 가지고 이제 출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워싱턴 수비도 좀 경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바클리를 상대로 결국에는 이제 홈런을 주지 않는 것이 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음, 바클리가 이게 뭐 러시가 할 때마다 계속 뭐 두 자릿수 야드를 전진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결국에는 중요한 순간에 이 홈런이 나오고 그것이 뭐 4쿼터에 나올 때도 있고 전반에 나올 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워싱턴 수비 입장에서는 사실 60분 내내 좀 경계심을 풀기가 어려울 것이다. 예, 음. 그래서 어떤 뭐 체력과 뭐 정신적인 집중력 이런 것들 이제 계속해서 유지를 하면서 바클리를 종료 휘슬을 불 때까지 잘 막아내는 것이 업셋을 일으키는데 좀 첫 번째 어, 덕목 뭐 필요한 사항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다음 경기인 AFC 챔피언십 게임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버팔로 빌스와 캔자시티 칩스의 맞대결. 이제 너무 좀 익숙한 그런 대결 구도죠. 어, 이 경기는 이제 8시 30분에 시작이 될 예정이고,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전통적으로 AFC는 CBS가 중계를 합니다. 캔자시티 칩스가 1.5점 우세니까 거의 백중세를 예상을 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야겠죠. 뭐 누가 올라가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 대진인데 올 시즌 그 정규 시즌 11주차 맞대결에서 칩스 상대로 빌스가 30대 21 승리를 거둔 바가 있습니다만 마홈스 앨런 시대의 플레이오프에서의 맞대결은 칩스가 3대 0으로 우세거든요. 그러니까 정규 시즌에서는 뭐 4승 1패로 앞서고는 있습니다만 플레이오프에서 버팔로 빌스가 칩스를 이긴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2020년 AFC 챔피언십에서 38대 24로 칩스 승리. 그다음에 2021년 디비저널 라운드에서 이제 42대 36으로 이제 연장 접전 끝에 칩스가 승리했는데 이것이 이제 정말 연장전 룰 개정을 뭐 이끌어냈던 뭐 그 경기였죠. 13초라고 불리는 그 경기죠. 예. 음. 그리고 이제 2023 시즌에 이제 다시 한번 디비저널 라운드에서 만났는데 이제 그때도 석점 차로 칩스가 이제 신승을 거뒀었던 네, 그런 뭐 이력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두 팀 간의 이제 네 번째 플레이오프 맞대결이자 두 번째 챔피언십 게임이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빌스가 벌써 이제 4년 만에 챔피언십에 진출을 했습니다. 플레이오프 단골 손님이긴 하지만 챔피언십 게임은 꽤 오래됐다라는 느낌이고 빌스가 올 시즌 이제 홈에서 무패였거든요. 근데 이제 칩스 원정을 떠나야 됩니다. 이게 이쯤 되면 두 팀 간의 맞대결에 좀 별명을 하나 붙여줘야 될 그런 시기가 됐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이게 그 뉴욕 양키스랑 뉴욕 매츠의 경기를 서브웨이 시리즈, LA 에인절스와 LA 다저스의 맞대결을 이제 프리웨이 시리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름을 붙이잖아요. 시카고는 바람이 많이 부니까 시카고 두 팀 간의 맞대결은 뭐 윈디시티 시리즈 이런 별명이 붙어 있는데 이 두 팀도 이제 2020년대 들어서는 정말 뻔질나게 붙으니까 뭐 그런 별명을 한 번쯤 붙여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좀 들기는 합니다. 뭐 약간의 이제 농담을 섞어서 이야기를 하면 빌스는 결국 이제 4라는 숫자에 좀 트라우마가 있는 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4년 연속 슈퍼볼에 진출했지만 결국 이제 우승을 하지 못했었던 네, 이제 그런 일종의 이제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런 팀인데 어, 마침 지금 칩스에게 플레이오프에서 지금 0대 3으로 밀리고 있고 어떻게 보면 이제 칩스와의 4차전인 거죠. 정확히는 조시 앨런과 패트릭 마홈스의 이제 4차전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를 만약에 이제 넘어서서 이제 4의 징크스를 좀 극복을 하면 이제 구단 역사상 이제 첫 슈퍼볼 우승까지도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이제 진다면 이제 그 4라는 숫자의 또 트라우마가 이제 반복이 되는 조금 다른 형태지만 또 그런 좀 고통을 겪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모로 빌생이 좀 중요한 경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플레이오프에서 칩스 상대 첫 승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고 이 경기를 이기면 이제 4연봉 이후에 첫 슈퍼볼 진출이거든요. 그런 부분도 굉장히 좀 의미가 있겠죠. 왜냐면 그 제 주변에 지인 중에 하나가 이제 빌스 팬인데 어, 일단 슈퍼볼만 갔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가고 나면 이제 또 목표가 달라지겠지만 워낙에 이제 그 슈퍼볼 가뭄이 길었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뭐 아마 수많은 빌스 팬분들이 좀 비슷하게 생각을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칩스 같은 경우에는 결국 이제 슈퍼볼에 올라가서 3핏을 달성하는 게 가장 큰 목표죠. 네.
결국은 이제 양 팀 모두에게 동기부여는 굉장히 크게 있기 때문에 뭐 더군다나 이 그 자존심 대결도 있잖아요. 매닝 브레이디 이후에 최고의 쿼터백 라이벌 하면 사실 마홈스 앨런이 무조건 꼽히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이 두 선수 간의 어떤 자존심 대결도 굉장히 좀 재미있는 포인트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좀 실질적인 경기 내용 안에서의 뭐 관전 포인트들을 좀 꼽아보면 칩스의 공격과 이제 빌스의 수비 쪽에서는 앞서 언급했던 이제 빌스의 세컨더리 쪽에 좀 많은 뭐 이탈자, 부상 선수들 그런 공백을 어떻게 메울 것인지가 일단은 좀 관건인 것 같아요. 음. 일단 이제 그 코너백 크리스티안 맨포드 같은 경우에는 컨커션 프로토콜에 걸려 있는 상황입니다. 뭐 언제 이게 해제가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 경기에 못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이슈가 분명히 있고 세이프티 테일러 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엉덩이 부상으로 카트 타고 나간 이후에 훈련을 걸렀어요. 일단 뭐 데이투데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훈련에는 참여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테런 존슨이 어깨 부상을 입었는데 일단 뭐 훈련에는 나오고 있다고를 하니까 경기에는 나설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100% 컨디션은 아니겠죠. 더군다나 비슷하게 떨어졌을 때 이탈할 가능성이 꽤 높다라고 보여지는 그리고 이제 그런 상황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또 높잖아요. 세컨더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뭐 이 선수가 언제 이탈해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예전에 주전 세이프티였던 마이크 하이드가 이제 프랙티스 스쿼드로 12월에 이제 팀에 합류를 하긴 했었는데 맥더머 감독이 마이크 하이드 출전 가능해요? 라고 이제 기자가 물어보니까 안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이 경기 못 나온다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아직 좀 경기를 뛸 컨디션이 아니라고 좀 판단을 하지 않았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거기다가 지금 맷 밀라노도 이두근 부상, 햄스트링 부상으로 훈련에 좀 제한적으로 참가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뭐 밀라노도 나오긴 하겠죠. 근데 100%는 아닐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지금 빌스의 세컨더리 그리고 이제 맷 밀라노까지 이 선수들이 부상이 있는 것이 빌스의 가장 큰 불안 요소가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패트릭 마홈스라는 이제 뭐 최고의 쿼터백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이제 실점을 최소화하는 게 이제 중요하고, 뭐, 그러기에는 이제 턴오버를 얻어내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뭐 핵심이 되는 뭐 전략이라고 본다면, 이제 좀 부상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걱정거리는 많습니다만, 뭐, 남은 선수들이, 그 다음에 또 부상 선수들이 또 투혼을 발휘해서, 결국에는 마운스를 막아서는 수밖에 없을 것 같다. 네, 이런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칩스의 공격 같은 경우에는 뭐 지난주보다 나은 그런 경기 컨디션을 보여줘야겠죠. 지난주 같은 경기력이면 곤란하다라는 그런 생각이고 이게 뭐 경기 후반으로 가면서 조금 나아지긴 했습니다만 경기 감각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 느낌이었거든요. 그거를 한 주 만에 바짝 끌어올려서 나와야 된다. 특히나 올 시즌의 빌스는 여느 때 빌스와는 조금 다른 느낌이긴 하거든요. 뭐 러싱 공격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공격에서 해줘야 될 몫이 분명히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고 특히나 이제 빌스의 세컨더리 쪽에 부상 공백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앞선 경기들에서 그 활약을 많이 보여주지 못했었던 선수들 뭐 제이비어 워디라던가 디안드레 홉킨스, 노아 그레이 뭐 이런 친구들이 조금 더 많은 역할을 해줘야 되고 트래비스 켈시는 자기가 해주던 걸 그대로 해줘야겠죠. 그러면서 패싱 쪽에서 조금 경기를 많이 풀어줘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음. 그러니까 상대의 지금 좀 약점이 드러나 있는 부분을 또 잘 공략을 해야만 네, 또 이런 큰 경기에서 승리를 가져갈 수 있다는 거는 뭐 어떻게 보면 좀 기본적인 원칙이니까 네, 칩스가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을 분명히 좀 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고 반대로 이제 빌스의 공격과 칩스의 수비를 좀 비교를 해보면 빌스가 사실 정규리그 맞대결에서 오라인이 굉장히 탄탄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앨런이 색을 하나도 이제 허용하지 않는 그런 이제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칩스 입장에서는 사실 텍산스전만큼의 디펜시브 라인의 퍼포먼스를 기대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다. 물론 정규리그 맞대결은 이제 참고 자료고 그것과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것이 이제 뭐 이번 플레이오프에서도 워낙 많이 있었다 보니까 뭐 정규리그의 결과가 이제 모든 것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칩스는 전체적인 게임 플랜을 구상할 때
D라인의 퍼포먼스가 텍사스전만큼은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걸 어느 정도 계산에는 넣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올 시즌 빌스의 오라인이 굉장히 강건한 모습을 시즌 내내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특히나 이 솔리드한 그 러닝 게임의 근간이 거기에 있고, 그러면서 이제 러싱 성적마저도 올 시즌은 좋기 때문에 이게 옛날의 빌스 같은 경우에는 앨런의 어깨에만 의존을 하는 느낌이었다면 올 시즌의 빌스는 뭐 패싱이 안 풀려도 러싱으로 게임을 이길 수 있다는 걸 불과 직전 경기에서 보여준 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생각하던 BS와는 확실히 좀 다르다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억제를 하려면 결국은 그 칩스의 프런트 세븐이 빌스의 오라인을 어떻게든 압박을 하고 앨런에게 압박을 넣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되느냐 안 되느냐. 그리고 그 오라인을 이겨낼 수 없다라고 한다면 빌스가 올 시즌에 자랑하는 러싱 역시도 막기는 조금 어렵다라고 봐야겠죠. 결국은 트렌치 싸움에서 이 경기의 그런 주도권이 좀 갈리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약간 이제 심리적인 이야기를 좀 해보면, 음, 빌스는 이 4쿼터의 어떤 원포지션으로 승부가 갈리는 상황 자체를 안 만드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다. 그렇죠. 뭐, 물론 모든 팀들이 그렇겠지만, 빌스에게는 그것이 조금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실 뭐 빌스가 로스터도 많이 바뀌고, 뭐 모든 선수들이 2020년부터 뛴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칩스와의 이제 큰 경기에서 이 마지막 순간에 계속해서 좀 뭐 실패를 했었던 역사들이 이제 반복돼 왔다 보니까 이번에 또 당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심리적인 불안감들이 이제 이렇게 싹이 틀 수 있는 상황 자체를 좀 안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한 3쿼터까지 리드를 한 2포지션 정도 가지고 이제 남은 4쿼터에서는 이 강한 러싱 공격을 바탕으로 계속해서 시간을 태우면서 음, 칩스를 오히려 조급하게 만드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 빌스에게는 좀 필요해 보인다. 그래서 아무래도 접전 상황에서는 칩스의 집중력이 조금 더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애초에 그 상황까지 가지 않는 것이 빌스의 좋은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빌스를 좀 응원하면서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컨퍼런스 챔피언십 두 경기까지 프리뷰를 해봤고요. 정말 이제 몇 경기가 남지 않아서 좀 많이 서운하고, 어,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또 이제 컨퍼런스 챔피언십 게임은 앞서 이제 류정 PD가 얘기를 해줬던 대로 정말 이제 그 편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이 됐잖아요. 그런 만큼 또 라이브로 많이들 좀 즐겨주셨으면 좋겠고, 특히 이제 그 쿠팡에서 또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쿠팡 통해서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다음 주는 이제 컨퍼런스 챔피언십 게임에 대한 리뷰로만 음, 찾아올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이제 프로볼 주간에 이제 슈퍼볼 프리뷰를 하고, 이제 슈퍼볼이 끝나면 이제 슈퍼볼 리뷰를 하고, 이제 아마 그런 식으로 저희도 시즌을 좀 갈무리하는 그런 방송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이제 두 경기에 대한 리뷰로 또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